안녕하십니까. 장성여자고등학교 연구학교 2차연도 영상 보고를 맡게 된 교육연구부 표신우입니다. 교무부 김희범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은 변혁적 역량입니다. 변혁적 역량, Transformative Competency는 OECD 에듀케이션 2030을 통해 나타난 개념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자연환경, 기술에 대응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그리고 교육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학습자 주도성 러너 에이전시는 이러한 역량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 교육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이 자신의 교육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하고 학교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설계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생의 졸업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이 선택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자 2018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4년 동안 운영했고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올해로 2차 연도 연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장성여자고등학교의 1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근데 어디 먼저 가지? 저희 교무실부터 갈까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1977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승격되었습니다. 70, 80년대 태백은 한때 64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며 전국 석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광업도시였으나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는 1969년 상과, 가정과 6개 학급으로 장성여자 실업고등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보통과 학급이 증가하면서 1973년 장성여자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었고 광산업이 활발하던 1987년에는 학년별 보통과 7학급 전체 21학급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현재는 학급별 5학급, 전교생 30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의 수는 기간제 교사 포함 39명이며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님에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체 과목 교사가 편성되어 있다는 점, 보건, 상담, 사서, 역량교사가 모두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의 장점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으며 교사의 평균 연령이 낮고 능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약점으로는 학교 공간의 노후와 학생의 학업 능력 격차가 크다는 점과 교사별 평균 시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업무 피로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기회로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점, 학점제형 공간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협으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적 요인과 학교가 거주지역과 관내 학교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요인, 지속적인 교원 감축 등의 정책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성여자고등학교는 기회와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발판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의 2차 연도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의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와 교과 선택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더 배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따른 책임 지도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체계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셋째, 학교의 시공간 재구조화입니다. 1차 연도 활동을 통해 마련된 학점제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강, 선택 과목 수업, 수업량 적정화 등으로 인해 생겨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장성여자고등학교의 2차 연도 연구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장성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을 만나봐야겠죠? 장성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정부장 김대건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김대건입니다. 예, 김대건 부장님. 좀 앉아 계신 모습이 살짝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디 좀 불편하신가요? 저를 왜 이 자리에 앉히셨죠? 제가 원래 이 자리가 보통 교감 선생님께서 앉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좌우에 연구부, 과정부 이렇게 앉아서 협의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교감 선생님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니까 소통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좀 격식을 차리고 회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일상적으로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부서 간 의견 교환이나 일의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격이 없는 소통을 이끌어 가신 교감 선생님의 노력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장성여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계의 목표는 학생별로 2024학년도 교육과정, 즉 선택 과목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번의 수요조사와 2번의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요조사는 말 그대로 학생을 위해 개설해야 할 학교의 교과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수강 신청은 그렇게 개설된 교과를 학생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되는 학점제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생각하면은 1학년 때는 수요조사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각의 과정마다 학생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을 돕기 위해서 담임 교과 선생님들의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 과정마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1차, 2차 수요 조사는 모두 고교 학점제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수요 조사의 경우는 고교 학점제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 활용하는 지도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1학년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요. 2학년은 사이트를 써봤지만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2학년들은 그것들을 학년부와 협의해서 지도하는 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처음 수요조사라는 경우 제시되는 교과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존에 짜여져 있는 편제표를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이 과목을 추가를 해주시거나 학생들의 이제 수요를 좀 받아서 그리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최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것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수요조사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1차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실기 과목을 굉장히 많이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교과 선생님들한테 직접 교과의 특성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그걸 취합을 해서 다시 배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구성된 선택 과목 풀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교내 연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연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각 기간마다 선택 과목 지도 연수를 했었고요. 고교학점제 학교 문화 관련 연수도 해서 학생들의 이제 교과 선택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학년부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요조사나 수강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교과와 학생들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수강 신청을 다뤄봐야 되는데요. 수강 신청 기간에는 가장 큰 행사가 있죠? 네, 1차 수강 신청 전에 과목 선택 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 고사 끝나고 운영되는 그 일주일간의 행사였는데요. 선배가 후배들한테 과목 선택을 상담해주는 교과 상담 부스 운영이 핵심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선배가 직접 수업을 하는 선택교과 시범 강의도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는 과목의 특성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수업을 듣는 학생들 눈높이에 조금 더 맞춰서 교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자발성이 발휘된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긴 한데 분명히 좀 우려되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이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교과 선생님들한테 좀 지도를 부탁을 드렸고, 상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유의할 사항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지도를 했습니다. 2차 수강 신청이 2학기에 이루어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학 중에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학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2학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과서 신청이나 교원 인사 관련 기간이 오기 전까지 학생들의 충분한 선택의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표를 편성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룹핑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시에 수업 가능한 과목들을 묶어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핑이 잘 짜여야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선택이 다양해질수록 소인수 수업이 많아질수록 그룹핑이 어렵습니다. 또 그룹핑을 하다 보면 학급 인원을 애매하게 잘라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가령 25명 수업인데 그룹핑을 위해서 12명, 13명씩 반을 쪼개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의 시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표를 구성하고 현재 우리 학교에 주어진 교원 수급 상황 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은 경우 과목이 폐강되기도 하고요. 수업을 담당할 선생님이 없거나 혹은 그 선생님의 시수가 너무 많아 수업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핑 단계에서 시간표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한 반씩 있는 수업 가운데 대체 가능한 과목들을 폐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선택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교사,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수업을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열리는 수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과목들에 눈길이 가기 쉽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교과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온라인 공동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직업 관련 과목이나 예체능 관련 특수 과목들은 소도시에서는 강사를 구하기도 수업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점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기에 학생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책임교육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의 이수는 수업의 3분의 1을 수강하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최소학업 성취 수준은 학업 성취율 40%로 고정 비율 또는 변동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의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 수립. 학기 초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주요 일정과 지도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이수 예방 지도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3월 말 이전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월 학력고사, 중학교 3학년 성적, 교사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예방지도 운영. 계획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나 부모와의 상담을 필수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미이수 대상자 확인.
학기 말 성적에 따라 미이수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미이수 보충지도 운영. 주로 방학 중 이루어지며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해야 보충지도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이수 처리. 일정 횟수 이상 참여에 따라 미이수인 I 등급에서 2등급으로 성취 등급을 변경합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의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부를 책임지고 계신 원소희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부장 원소희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함께 했던 때가 있었죠. 행복했어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년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선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가지고 교사로서의 책임감은 있었지만 이러한 책임감을 구체적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셨고 과제를 주거나 질문을 받거나 이런 거는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우리 학교는 방과 후 교육하고 소인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 수업을 방과 후로 하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었고요. 지난해 운영된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학년부와의 소통이 늘었다는 점인데 작년엔 프로그램을 교과 선생님과 업무 부서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많이 소통을 해서 교과 시간의 모습들이 담임 선생님과 공유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방학 중에 보충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행히 1학기에는 보충 지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2학기에 발생한다면 방학 동안에 지도를 해야 하는데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복 과목 미이수 학생들에게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학습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네, 평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더해 주었습니다. 일단 최소학업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하고 그걸 평가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고사에서는 등급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업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평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고사나 수행평가에 이걸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쉽게도 수업에 큰 변화는 이끌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을 세심하게 돌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어요.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교과 학습을 곧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고 개개인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만큼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수업 시수를 줄이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수가 예상되는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방과 후에도 참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최소학업 성취 수준 미도달자로 예상되는 학생으로 지정이 됐을 때 저는 안 해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짧은 기간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이 해당자가 되지 않도록 미도달자가 되지 않도록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책임교육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언어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많이 부족하구나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되게 막막한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도 할 때가 많았어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따로 방과 후를 같이 했던 적도 있고 소인수 수업을 하면서 공부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랑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르는 걸 잘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된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질문거리가 있어도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기 머뭇거려지는 게 있었거든요. 졸업생 언니들이랑 한 멘토링이 좋았어요.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거랑 꿈이 많고 공부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약간 제가 되게 많은 걸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언니들이 같이 도와주고 공부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또 제 수준에 맞게 쉽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율적 교육과정은 초기에는 16+1 수업량 유연화의 형태로 도입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수업량을 16조로 감축하여 유연화하는 것과 학교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점당 16조 수업이 기본이지만 수업 일수는 191로 변화하지 않았기에 일과 시간을 7시간으로 유지하는 경우 학기 중 일주일은 사실상 수업이 없는 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은 책임 교육과 중요한 접점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의 진로, 학업 역량, 적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자율적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 자기 발견의 기회이자 자기 표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과 교사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 진도나 시험으로 인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주제를 다루고 이 시기를 현실적인 이유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실험하고 활용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주제 중심 융합 수업과 학생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2학년부 최종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학년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규교사 최종우입니다. 수업에 정말 열정적이라는 이야기가 1층까지 들리더라고요. 정말 규격을 넘어선 신규죠. 아무래도 신규인데다 자율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아직은 좀 더 다듬어져야 할 프로그램이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해보는 수업의 형태였었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다루던 방식과는 다르게 수업에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특히 수업 형태나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실시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과정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수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변동되기도 했었고요.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갑작스러운 일정의 변경이나 수업 방식의 변경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오면 계획을 자주 수정해야 했었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호 선생님께서는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2학년 주제가 AI였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일단은 AI를 꼭 다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미래 직업의 변화라는 어쩌면 흔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주제의식을 잘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관련된 주제를 AI를 활용해서 수업하면 재미있겠다 그리고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AI에게 AI가 도입된 미래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아이들이 컨버세이션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했었고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좀 직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었겠는데요. 챗GPT는 원래 잘 다루던 프로그램이겠나요? 아니요, 아마 자율적 교육 과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활동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수업 전에 챗GPT와 자주 대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먼저 저 스스로 익혔었고 그리고 챗GPT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활용하면서 경험으로 제가 좀 배우는 편이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먼저 좀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흥미로워 했고, 의외로 챗GPT를 써본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GPT와 영어로 대화를 해본 학생들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서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또 자기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중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다 신선하게 느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번 입지 프로젝트에서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는 영화 걷기왕의 후속편 걷기왕2 만덕이와 아이들 제작하기였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이해하며 스토리보드를 구성했는데요. 그 결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던 언니 만복이와는 달리 딱히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였던 만덕이라는 가상인물을 세워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될 친구들에게 남이 알아주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나 자신이 알아주는 장점에 집중하여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제작을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걷기를 싫어하는 만덕이에게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숨겨진 장점이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던 제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해서 만덕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연기하는 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과를 희망하고 있기에 이번 활동에서 얻은 경험이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각 디자인 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예고편과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이나 강연에 이르기까지 프레젠테이션은 많은 진로와 연결되어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인, 언어, 협동학습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차 연도 연구활동을 통해 마련된 학점제형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복합 공간인 아우르네입니다. 아우르네는 도서관, 스터디형 카페, 독서실을 포함하는 학습 공간이며 친교활동, 전시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입니다. 여러 형태의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규모 세미나실은 소규모 강의, 소인수 수업, 학생 팀 프로젝트 수행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며 폴딩 도어를 채택하여 사용 인원수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칠판을 구비하고 있으며 모든 면을 칠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계단형 강의실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용이하고 노트북, 태블릿 등 I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발표와 세미나실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창의융합실은 대규모 강의실로 고교학점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30인 이상 대형 강의를 대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의융합실 역시 폴딩 도어를 채용하여 공간을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준비실이 있어 과학 수업이나 미술 수업과 같이 수업 도구가 많은 수업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점제형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우르네를 관리하고 계시죠? 올해로 2년째로 장성여고 열동류 선장에 큰 도움을 주시는 김다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설교사 김다연입니다. 아우르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아우르네 자리는 원래 과학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홈베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자습실로 쓰이는 공간이 있었죠. 각 공간을 하나로 터서 4층에 있던 도서실을 옮기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서관에서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스터디, 카페, 자습 공간, 그리고 모듬 활동 공간 등을 다양한 기능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도록 구역을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애초에 도서관을 여기 이제 디자인을 하고 설계에 참여했을 때는 기본적인 생각이 더 이상 기존의 갑갑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이제 도서관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도서관이 이제 공부만 하거나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아우르네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럼 이 공간을 구성하시면서 고교학점제 공간으로서는 어떤 정체성을 주셨죠? 고교학점제 취지가 학생들이 본인의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서관도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박람회 할 때 학생들이 과목 속의 패널을 직접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우르네에서 좀 더 편하게 모이고 수다도 떨고 만들고 오리고 붙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모습에서 고교학점제 공간이란 이런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도 이 아우르네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 말쯤에 공개적인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인데 자주 오는 학생들이 하는 말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3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에는 거의 도서관을 예전엔 방문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입시 얘기도 나누고 저기서 막 씨름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아우른에서 협력 수업이 이루어지기로 했나요? 네, 저희 2학기 때 생명과학 이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칼럼 쓰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먼저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학생들 수행평가로 칼럼 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지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수업에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칼럼이 뭔지 알려주고, 그 칼럼을 쓸 때 마지막 참고 문헌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통해서 정보 윤리가 중요하다는 걸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폐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좀 더 일찍 열어달라고 하거나 도서관 문을 닫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작년에는 상시 개방 형태로 운영을 했다가 올해는 이제 도서관 리모델링이 되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운영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공간이 넓어서 학생 한 명이 숨어 있거나 하면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도서관을 활용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 정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다현 선생님은 또 1학기에는 공강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셨었죠? 네, 공강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수업들이 있고 연구가 있어가지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맞아요. 학기 초에 사실은 공강 수업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흔쾌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강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나요? 공강 시간에는 이제 공강 취지 자체가 학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점이 일단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정보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AI 교육이나 디지털 활용 교육을 많이 해서 간단한 자료 검색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전작 학생들이 정보를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나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학생들은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행평가를 해보면 잘못된 참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행평가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려고 해도 그냥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기본적인 사이트만 사용하고 있고, 전문적인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예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SNS를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포함해 일반적인 디지털 문해력이 많이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교육을 바탕으로 정보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잘 참여해 주던가요? 아쉽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강 시간이라는 시간을 학생들은 이미 본인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참여가 너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공강에 대한 기대나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네요. 공강에 대한 합의는 교사, 학생 모두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가요? 학생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태백이라는 지역이 요새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태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책을 직접 제시를 하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시청에다가 만든 정책 시제안을 이제 한번 제시를 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학교 운영 결과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높은 자율성이 발현된 점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진로와 상담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대한 학생, 교사 모두의 학교 교육에 대한 성찰과 활동이 체계를 갖춰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 대상 수강신청 영수, 고교학점제 설명회, 교육과정 박람회, 자율적 교육과정,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였고, 각자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책임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일어난 점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그동안
수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학생들을 다시 학교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올 지렛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을 놓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자율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고 학생 중심의 수업과 교육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긍정적인 문화 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가면 한쪽에서는 지도교사 지도하에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어 있고 운동할 애들은 운동을 하고 있고 매트 위에서 책을 읽고 독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서로가 멘토 멘티가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마치 대학의 학생회관처럼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 학생들이 닮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제 고교 학점 이후 전학년 전 과목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2차 연도에 운영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확대 운영하여 전학년 전 과목으로 했을 때 현재 운영되는 제도가 실현 가능한지를 탐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과목을 동시에 미이수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다과목 다시수 교과의 업무 과중과 같은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교 학점제의 도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적응이 고교 학점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신입 학생의 학교 적응과 고교 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한 입학 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탐구 과목 교사를 갖추지 못한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육과정이 변한다면 단순히 교사의 인당 학생 수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교원의 수를 정하는 기준 역시 변해야 할 것입니다.